안녕하세요. 라이브인의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아입니다. 네, 다니엘 씨는 피아노 치는 섬세한 남자잖아요. 뭔가 그러면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할 것 같아요. 누구 마음대로 섬세한 남자인가? 저 피아노 안 친 지 2주 됐어요. 저는 글쎄요, 계절을 좀 잘 타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A형이긴 한데 네. 그래도 가을을 엄청 타거나 막 그렇진 않은데 주변에 보면 남자분들이 가을을 많이 탄다고. 저는 사실 봄을 많이 타거든요. 봄에 꽃 피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하고 그런데 그러시군요. 네, 남자들이 뭐 가을을 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굉장히 춥고 일조량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네네. 가을에는 여름에 비해서 뭐 햇빛을 쬐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일조 시간이 부족해져서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든다. 아하. 그래서 아마 우울함을 느끼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 과연 행복감이 이제 줄어드는 많은 남자분들이 한겨레 라이브인을 보면 행복감이 좀 늘어나지 않을지. 그 시간에 나가서 차라리 햇빛을 보는 게 낫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라이브는 밖에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햇빛 쏟아지는 곳에서. 네, 그럼 행복이 바로 2배가 됩니다. 네, 그렇구나. 정보와 통찰과 재미까지 준비한 라이브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열리기 전에 이렇게까지 뜨거웠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보도가 많이 나오는 만큼 또 양 진영의 싸움도 계속해서 계속되는 것 같고 그 양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쨌든 갈등의 양상에는 일부 정당이나 혹은 일부 언론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레임과 여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저희 여론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예. 여론이라는 말 이제 보통 대중의 그 민의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확히 여론이라는 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 네. 영어로 하면 퍼블릭 오피니언 네,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사회적인 쟁점이란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어떤 의견 이걸 네. 아마 여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근데 것 뭐 같아요. 여론이 네.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많은 예. 분들이 미디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꼭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직접 보고 있는 그 환경 말고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언론이나 아니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네. 언론 매체에서 그 사건 사고를 어떤 형식으로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네.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해하는데 그 정보가 이용되고 활용된다는 거죠. 뭐 경찰과 집회를 하는 그 집회의 어떤 조직과 충돌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네. 해볼게요. 어느 언론사는 예컨대 집회를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을 향해서 뭐 무력을 행사하거나 화염병을 던지거나 이런 장면만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뭐 진보 언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경찰이 곤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최루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집회 시위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제압하는 장면만 찍어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본 사람은 네. 그 일어난 사건을 자기가 본 현상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여론에 언론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 언론사마다의 가치가 다른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이 언론사가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도할 것이냐 편집국에서 회의를 네, 하잖아요. 그렇죠. 회의를 우리는 하죠. 이런 비판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프레임이라는 건 뭔지 약간 정의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 지형 자체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진 부분이 있어요. 물론 중도라고 표방하는 분도 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은 양쪽 의견을 다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언론을 보는 사람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거나 둘 다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중립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한 언론만 보는데 그 언론은 한쪽 면만 보여준다. 그거는 잘못됐죠. 그건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언론과 저널리즘의 가치는 양쪽의 정보를 다 전달해 주는 게 언론의 의무예요. 그리고 판단은 그걸 본 시청자나 독자가 하는 겁니다. 뭐 사설이나 아니면 칼럼 같은 경우는 그건 예외로 두고 일반 보도 같은 경우에는 현상 전체를
다양한 면에서 취재해서 보도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언론을 창문으로 비교한 언론학자가 있어요. 창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과정은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사방이 다 벽이고 창문이 하나만 있어요. 그 창문을 통해서 보는 환경이 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많이 맞아요. 하는데 세상을 보는 창문. 그걸 네.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사진기의 프레임도 그렇죠.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창문이 어디로 열려 있느냐, 또는 그 창문에 무슨 색깔이 덧입혀 있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네. 언론이 우리에게 창문 역할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네. 프레임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선택이요. 그러니까 여러 특징, 예를 들면 송채경 우리 기자님에 대해서도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특성이 그러니까 친구들마다 각각 다르게 알 수 있어요. 직장 동료가 보는 관점, 부모님이 보는 관점, 또는 친구가 보는 관점. 네. 그 관점들은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전체가 한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특성만 뽑아내서 그것만 보도를 해보세요. 만약에. 네. 그럼 전체를 봤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선택이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은 무시가 돼요. 어느 사건이나 이슈에서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네. 그 캐릭터 중에 한두 개만 뽑아서 보도를 하면 나머지 캐릭터는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선택, 무시. 또 하나는 선택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보도를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게 되고 이게 의제 설정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되면 결국 프레임이 먹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결국은. 근데 그러면 그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프레임 자체를 만드는 건 언론이 맞아요. 근데 네. 언론이 갖고 있는 지향점이라든지 언론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건이나 현상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양쪽 의견을 다 제시하지 않고 네. 특정한 부분의 캐릭터만을 강조해서 보도하는 성향을 보이는 점 네. 이런 점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배경에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네. 정치 권력들은 언론과 어느 정도 이제 미로의 관계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미로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미로의 관계가 형성되는 구조가 뭐냐면 정부는 언론 매체나 어떤 언론 기관에 대해서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제도를 그러니까 어떤 그 제재라고 그럴까요?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게 만들어요. 네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종편이에요. 네. 종편이 허가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사들이 신문사가 방송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 사업을 허가해 주는 것은 결국 그 전에 규제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신문사가 방송사를 가질 수 없도록 돼 있었어요, 법안이. 네. 미디어법이 한참 만들어지려고 했대요. 강행됐다. 엄청나게 네. 싸웠잖아요. 네. 결국 정치 권력이 언론에 혜택을 주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보도를 이끌어내는 상생의 관계 형성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경제 권력은 광고를 통해서 언론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특정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내용을 확대해서 보도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방법이잖아요. 네.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혹시 광고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좀 프레임을 좀 개인적으로 좀 작동시키는 방법들. 뭐 예를 들어서 그 말을 문구를 막 되게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전에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아직까지도 그 용어가 사용되고 네, 있고 네, 그런 식의 용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누가 그런 것들 만드는 건지 사실 예를 들면 대변인이나 이런 데 산하에 네. 어떤 그 성명서 만들거나 아니면 프레임처럼 어떤 용어를 만드는 네. 그런 일들을 하는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네. 또는 실제 활동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뭐 카피 전문가 막 이런 뭐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나치의 괴벨스도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 캐치프레이도 만들고 네. 특별한 용어도 만들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가 주는 어떤 뭐랄까 그 네이밍이라고 또 그래요. 우리가 네. 전문 용어로 하면 네. 어떤 거를 어떤 특정 언어나 단어로 규정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단어만 듣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해요. 네. 그런 프레임을 언론이 만들어내면 모든 사람은 그 프레임 안에서 기사를 봐요. 그래서 언론이 만드는 그런 프레임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 또는 이해 또는 사건 사고를 보는 관점을 만들어주고 규정해주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아 이런 거는 진짜 민주 질서를 정말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어쨌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도를 지나치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뭐 사례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5.18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종명, 뭐 김순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네. 처벌을 안 받고 네. 아직도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그 태도도 저는 못마땅합니다만 네. 그 사람들이 그 5.18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금 갉아먹는 사람들. 네. 이런 얘기했어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보수 정권 때 심사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실제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몇 명도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예요. 네.
그런 사람들도 세금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세금을 갉아먹거나 세금을 축내는 사람 정도로 비하해 버리면 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극우 세력이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걸 또 기정사실화해서 계속 확산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또 대중연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네. 이런 모습은 그 우리 국민의 어떤 올바른 이해나 아니면 정보의 뭐 소비라 그럴까요? 소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사실 어떤 정치적인 제도와 상관없이 다 존재하는 것 같은데 강도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독재 시대를 보면 사실 그 프레임 입히는 거, 그 작동시키는 거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거베츠나 뭐 이런 뭐 사실 북한도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네. 근데 사실 민주주의라고 해도 뭐 미국도 지금 뭐 자기 말대로도 뭐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네. 거기도 프레임을 미친 듯이 네. 입히잖아요. 네. 그거는 장난 진짜 아니죠. 네. 이게 이렇게 보일 수 있나요? 진짜 그럼요. 제도와 상관없이 아니, 다.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네. excess of evil, 엑세스 오브 그렇죠. 그 악의 축이라 우리가 네. 보통 그게 전 이제 부시 대통령, 부시. 부시 대통령이 State of Union 그러니까 연두 교서라고 네. 얘기하죠.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내용 중에 들어갔어요. 그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게 세 나라예요. 이란, 이라크, 이라크, 북한 이렇게 세 개 그쵸.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라크와 전쟁을 일으켰어요. 네네. 이라크는 악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악의 존재면 어떻게 돼? 없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악은. 네. 그러면 악의 축이 북한이고 이란이면 네. 이란이나 북한은 미국의 침공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해하겠죠.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두 나라도 결국은 악이니까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네. 그 일반 국민들은 북한이나 이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정말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지 조사 결과가 뭔지 아세요? 셋은 연결고리가 없다예요. 증거도 없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프레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 그걸 믿게 만들어서 결국 세 나라가 나쁜 나라로 인정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 게 된 거죠. 결국은. 근데 사실 우리도 요즘 보면 사실 댓글 조작 같은 경우도 그것도 하나의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선에서 예를 들면 뭐 인플루엔서들은 돈을 줘서 누구한테 이제 뭐 댓글 달아달라고 하고 네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어떤 여론을 네. 어떻게 보면 또 그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건데 네. 그리고 그 국정원 그런 댓글 조작 사건. 논란도 네. 있었잖아요. 있었고요. 맞아요. 같은 프레임에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론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결국은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된 거고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결국은 그 정보를 계속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뭐 태극기 집회에 지금도 나와서 집회하시는 분들은 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부의 압력을 받고 그런 재판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도 네. 그렇게 믿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분들은 일반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네. 자기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달되는 그 소위 그 SNS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만 근데 그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극우적 세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네. 가짜 뉴스, 왜곡된 정보,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퍼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지금 댓글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이번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 국면에서의 프레임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됐다고 좀 보세요? 조국 후보자 따른 능력이 없다예요. 폈어요. 공부 지금. 못하는 아이였는데 그렇죠. 억지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런 만든 프레임. 거죠. 그리고 실제 성실하지 않은 학생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네, 있잖아요. 뭐 지금. 낙제하고 뭐 네. 약간 이런 근데 식으로. 낙제한 것도 있었지만 그 외에 성실하게 공부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 특혜를 받았다 그래요. 네. 뭐 그러니까- 인턴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뭐 상이라든지 뭐 네, 이런 그렇죠. 그런데 실제 보도에 나온 걸 보면 확인해 보면 800명이 지원해서 그중에 200명이 합격을 했어요. 네. 2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부인이 무슨 그 뭐 주식 투자의 귀재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초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초두. 초두. 처음에 이제 나타난 효과. 그렇죠. 네. 처음에 보도된 언론의 내용을 더 많이 신뢰해요. 아하. 그리고 일단 그게 인식이 되면 다음에 그와 관련된 다른 내용이 오거나 수정된 내용이 와도 네. 먼저 들은 내용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거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여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인간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입견이라는 건 그래서 맞아요. 생기는 거니까 그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기 모르는 것 잘 참을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떻게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수집하려고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그 정보를 잘 못 찾았을 때는 일단 내가 얼핏 알고 있는 정보를 신뢰하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진짜 참 일방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큰 문제, 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슬람하고 테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독일 코미디 조금 정치적인 풍자가 되게 많아요.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슈피겔 잡지를 가져왔는데 까만색 히잡을 이제 쓰고 나왔고 눈만 보여요. 네. 그 정면 페이지에서. 그리고 그 표지 페이지에 그리고 제목이 그거예요. 이슬람 얼마나 위험할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렇게 거예요. 나와 네. 근데 그거는 저도 똑같이 프레임을 이제 입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맞아요. 이슬람하고 테러 그 관계를 잘 살펴보고 한번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사실 종교와 크게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정치, 경제 그리고 역사 들어간 부분이지 네. 종교적인 문제는 사실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미국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뭐냐면 비슷한 건데요. 네.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신문이 배달이 된 거예요. 신문이 배달돼서 그 신문을 들고 왔어요. 근데 첫째 네. 화면에 지금 레퓨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우리로 얘기하면 난민. 예, 난민의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복장하는 난민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제목이 레퓨지예요. 네. 그걸 이제 들고 들어온 거야. 네. 그런데 그 자기 손녀 아주 어린 손녀가 글을 못 읽은 아직 터득하지 않은 손녀가 네. 그 사진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테러리스트랬어요. 아, 와,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주도에 난민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공포감에 막 휩싸이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조장을 했냐고요, 대체.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몇몇 언론사들이 네. 난민이 들어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다, 우리 일자리 잃을 거다, 범죄율은 늘어날 거다. 뭐 마치 일반화시켜서 얘기하잖아요. 네.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되면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론 조작이라는 말들이 예전에 많이 쓰였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독재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제하면서 맞아요. 이런 여론 조작이 그랬었죠. 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면 네. 사실 민주화 이후에는 각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프레임 전쟁을 좀 벌이고 있는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언론이 통제가 가능했어요. 네. 왜냐하면 언론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SNS 생기기 전에는 숫자에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압박을 가하면 충분히 이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일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SNS 너무 많이 생기니까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가짜나 왜곡된 가짜 뉴스나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 방법을 저는 활용한다고 봐요.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현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언론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게이트키핑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혀 가짜뉴스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어느 정도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심하게는 보도를 안 하죠. 좀 왜곡된 보도를 하긴 하지만. 근데 SNS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산을 시켜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언론사만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 유일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었어요. 네. 지금은요 역의제 설정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네. 온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오프라인의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온라인으로 넘어가요. 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프레임을 위해서 만들어서 생산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유튜브 시장에서 예컨대 특히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 중에 상위에 랭크된 사람들은 전부 다 보수적인 성향이고 그것도 보수적으로 상당히 우파에 기울어져 있는 보수 성향들의 사람들이에요. 아, 네.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용어들이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허위 조작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사실처럼 막 얘기해요. 맞아요. 네. 그런 데서 예를 들면 정보를 받으면 이걸 가져다가 언론사가 받아서 써요. 예를 들면 네. 그중에 일부를. 네. 그럼 이게 프레임이 돼가지고 또 확산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보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우니까 더 많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프레임을 제공하는 거죠. 네. 여러분은 이렇게 이 뉴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더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종합편성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TV에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을 벌이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맞아요. 자기가 대표해야 되는 진영의 논리를 맞아요. 그대로 따라가서 그 얘기만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과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관점인지 소신인지 논리가 맞는 건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종편은 이제 물론 생방송이기도 하고 녹화 네네. 방송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가는 건 그냥 나갈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진영 논리 때문에 양쪽 사람들을 다 불러요. 양쪽의 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저처럼 예를 들면 교수도 있지만 정치권에 몸담고 있거나 정치권에 몸담았다가
있다가 지금은 뭐 전 의원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예, 그런 분들 출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당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출연해서 아주 무리할 정도로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냥 맞아요. 방송에 나온 사람이면 저 사람은 팩트를 얘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설마 거짓말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주장 확인되지 않은 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던 것이 사실로 사실화되는 그것도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조사 결과들 가끔씩 또 보면 이거 뭘 믿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 가끔씩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여론조사. 내는데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조사 결과들이 좀 다를 때도 있고 맞아요. 하는데 뭐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언론학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네. 그 선거에 누가 앞서고 있냐 뒤서고 있냐 이런 보도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호스 레이스라고 그래요. 네. 말의 경주하고 네. 똑같이 네. 경주하는 경마식 보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앞서고 있고 뒤가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하는 부분은 아무도 몰라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침묵의 나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언론학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실에서 네. 네네. 그 구멍 뭐 막아놓은 구멍을 빼면 네. 이렇게 돌아가죠. 예, 네. 그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네. 소용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 소용돌이 속에 휩쓸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9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가정을 네. 해볼게요. 자기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가 90%가 찬성을 해. 그러면 내가 나도 그러면 주류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반대하면 내가 또 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내가 네. 해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그게 맞는 건가 보다. 그렇지.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려다가도 이미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면 투표를 접고 놀러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는 대상이 누구냐,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느냐, 또는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그리고 따라서 질문 달라요.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렇죠. 그것도 답 중요하죠.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 당연하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사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거의. 그렇죠. 그냥 결과만 나와요. 결과만.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여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데 네. 그걸 이제 일일이 다 밝힐 수 없어서 결국 그런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현재. 또 보면은 선거 때도 각종 후보들이 자기의 지지율과 관련된 예.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는데 예. A, B, C 후보가 있는데 A 후보가 조사한 여론조사는 A 후보가 1등이고 그렇죠. B 후보가 조사한 여론조사는 B가 1등이고 막 이렇게 나와서 맞아요. 도대체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길래 이렇게 천차만별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네. 기관에 의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의원이거든요. 네. A 의원, B 의원, C 의원들이 의뢰를 해요. 네. 의뢰하면서 돈 주고서 여론조사 해달라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러면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네. 이 사람을 1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질문을 어떻게 구성할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런 걸 네.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3자나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배치라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냐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고 네. 여론조사 기관이 단독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전통적인 매체를 보면 신문이 참 좋은 게 앞에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의견이 나오잖아요. 네. 오피니언 사설. 부분.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 읽으면은 구별이 어느 정도 가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팩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구나. 근데 지금은 SNS나 다른 매체로 이제 그 확인해 보면 사실 그 구별이 잘 안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맞아요. 그 언론의 중립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100% 가능해요? 언론 학계에서는 네.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언론의 중립은. 학계에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가 기사를 쓰면 네. 그 기자도 개인적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네.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분석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언론학에서는 중립을 지켜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뤘어요. 네. 그리고 실제 FCC, 미국의 FCC 같은 경우에도 80년대까지만 해도 동시간의 원칙, 그다음에 페어네스 덕트린이라고 해서 공평의 원칙, 네. 공정의 원칙 이걸 법제화해서 규제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나중에 이걸 없앴어요.
그 불가능하다. 첫째 불가능하다. 네. 두 번째 뭐가 문제가 됐냐면 어느 이제 비리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네. 뭐 종익 제보자 취재를 했어요. 근데 비리가 있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따려는데 인터뷰를 거부해. 네.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도를 못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너무 위험성이 과도하다. 있어요. 그래서 FCC에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냥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원칙만 지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정치적 지향점이 언론사마다 다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편집이나 아니면 방송 내용에 최종적인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쳐요. 네. 네네. 게이트키핑도 긍정적으로 보면 팩트 체크지만 네. 부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또 위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쓰게 만드는 요소예요. 네. 그러니까 말단 기자가 취재해서 가지고 가면 네. 위에 차장, 부장 뭐 이런 사람들 편집국장까지 가면서 수정하라고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빨간 글씨로 다 그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무슨 팩트를 확인해봐 예를 들면 그럼 취재 못해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거 다 빼고 원하는 내용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론사 사주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네. 또 기사 전체의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 다만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좀 그 중점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네. 이 양쪽의 의견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오피니언이나 칼럼 이런 데는 자기 의견을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지만 네. 일반 보도기사, 스트레이트성 보도기사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네. 판단은 독자에게 맡겨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이제 언론의 중립성이 무너진다고 보는 건데 실제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완벽하게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 가능한 한 양쪽의 의견을 잘 전달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독자가 하라. 그렇죠. 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 것은 사주가 있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과 편집을 분리시키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돼요. 네.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주가 언론사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방송법에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해놨지만 권고 사항이에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저도 노력을 많이 했고 국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반대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사 특히 보수 언론들의 반대 때문에 그 무산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나 아니면 뭐 편집위원회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같이. 네.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공정하게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한겨레가 굉장히 이제 여러 방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네. 이제 민주당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해요. 생각하죠.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80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잘못한 게 있어요. 약 20 정도 잘못해. 네, 네. 근데 한겨레는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0% 정도의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비판을 해요. 그러면은 많은 독자들이 이 20%의 비판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민주당을 비판할 때냐,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훨씬 더 심하게 비판하지 왜 네. 민주당을 비판하냐라고 하는 비판을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한겨레 신문사가. 물론 어쨌든 한겨레 신문사에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 독자층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독자를 철회하거나 네. 구독을 철회해버리면 한겨레 신문사가 타격을 맞아요. 입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도 저는 정도를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다고 봐요.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들은 대놓고 하잖아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사는 양심이 있어서 네. 20%를 하잖아요, 이쪽으로. 네네. 근데 조중동은 아예 안 전혀 하지 해요, 않는다. 이쪽을. 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론 지형을 보면요. 종편까지 생기면서 언론이 보수와 진보의 규율 자체가 8대2도 아니고 9대1 정도라고 저는 봐요. 전체적으로. 네. 언론사의 그 규모라든지 독자층이라든지 시청자층까지 다 합치면요. 네. 지금 현재 진보보다 보수가 훨씬 커요. 영향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하는 것에 서운함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저렇게 조중동은 떠드는데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이 나서서 방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프레임으로 가는 건데 네. 언론학자로서 저는 네. 그래도 한겨레나 경향이나 오마이뉴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들과 똑같이 하면 나중에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란 표현을 쓰면 저도 한 편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를 공격할 때 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네, 거예요. 네, 결국은.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비판이 있을지라도 저는 많은 그래도 민주 진영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네. 그런 태도를 도리어 박수 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그런 부분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중립적인 어떤 정보를 얻고 싶거나 예, 예. 아니면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제가 그거 골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 양쪽의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의 기사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중립적으로 보려면. 왜냐하면 한쪽 의견만 들으면 어쨌든 한쪽 의견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파적인 어떤 캐릭터만 아는 거예요. 전체 캐릭터를 보려면 양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함께 읽고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많이 읽을 시간이 안 돼요.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두 개를 다 읽으시 맞아요. 하나 읽기도 벅찬데 두 개는 다. 출근해야 근데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면 사실은 쉽게 이걸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어느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가 있거나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네. 잘못된 정보가 오면 판단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백지 상태, 네. 그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느 정보를 읽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경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언론은 우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의 건강에, 네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이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네. 그럼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시간이 좀 들어가더라도 네네.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해야 돼요. 너무나 SNS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고 뉴스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규 과목에 포함시키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중이 생각하는 게 정말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일부 의견에서는 대중들의 의견은 언제나 옳다. 네. 그리고 아무리 프레임이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게 바로 대중이다라고 얘기하는 시각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고 집단 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집단 지성이 작동을 하려면 네. 정보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양쪽 의견이 다 전달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봐요. 집단 지성은. 지성이라는 예. 것은 마지막 질문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프레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적대적인 이해관계가 정치권에서 꾸준히 이제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진보 대 보수라든지 노동 대 자본이라든지 네, 맞아요. 북한 대 남한 뭐 네. 이런 식의 프레임들이 계속 작동이 돼 왔는데 예.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프레임은 어떤 게 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프레임이 계속 갈 거라고 봐요. 당분간은? 네. 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네. 대결 구도를 만들면 네. 자기가 일정 부분의 그 뭐랄까요 퍼센테이지랄까요 아니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대결 구도를 만들면. 네. 그리고 정치 세력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네. 이걸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본인의 지분들로 확보해 가려고 하고 상대의 적을 만들다 보면 결국 충실한 뭐 지지층이랄까요? 지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은 결국 상대를 만들고 상대와의 대결 구도를 계속 끌고 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양당 체제에서 네. 누가 패권을 쥐냐에 따라 이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갈등 그러면 구조가 반대 계속될 갈등 것이다.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조직이 계속 존재하는 한 네. 간다는 거죠. 네. 뭔가 우리가 타도해야 할 대상이 있을 때 사람들은 결집하고 힘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 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대1 구도, 대결 구도가 계속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네. 구독자 입장에서는 일단 정말 완전 100% 중립적인 언론이 결국 이제 불가능하니 예. 네. 양쪽 그런 언론들 좀 잘 접해서 많이 참고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하는 게 우리 할 일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프레임 천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최지봉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언더 더 씨입니다. 변화를 안녕하세요. 위해서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 똑같은 쪽으로 엄청난 하니까요. 큰 변화네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네. 오늘 그 골라오신 영화는 뭐예요? 프레임 문제를 선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바로 특별시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 오직 서울만 사랑하는 바로 그 발로 뛰는 서울시장 변종구 최민식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최고 권력을 지향하면서 이미지 관리에 철저한 네. 그런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그가 곽도원 배우가 연기하는 심혁수, 선거 공작의 1인자인 이 선거본부장을 파트너로 삼으면서 심은경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박경, 겁없이 선거판에 뛰어든 젊은 광고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차기 대권을 노릴 뿐만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의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 그 상대 후보들의 이 치열한 이 프레임 공세에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까지 일어나면서 변종구의 3선을 향한 선거전에는 위기가 거듭되죠. 선거
선거라는 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민심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지 꼼수가 진짜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까지 선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행동들을 하면서 안 좋은 선거판에 A부터 Z까지 보여주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일 좀 처음 접했던 책이 바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네. 하는 이 조지 레이코프의 책이었는데요. 여기서 그 사물과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체계를 이제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어느 순간부터 뭐 언론도 그렇고 뭐 방송에서도 이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흔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 작품 속에서 이 가장 좀 중요하게 제가 봤던 대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끔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선거야. 그 한 문장만이 계속 머리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국 그 법무장관 후보자 사태와 맞물려서 보면은 다 자식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 네, 영화에서도 언급 많이 되죠. 네, 딸 문제, 아들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면서 민심이 막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현실과 오버랩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최민식이라는 배우와 그 변종구라는 인물 그 조합 자체를 그냥 하나의 악당 정치는 아니라 좀 따뜻한 면도 있기도 하고 네. 좀 굉장히 약간 시청자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굉장히 불같은 연기자이고 뭔가 그 정의를 위해서는 이제 자기도 내던질 것 같은 그런 희생적인 인물로 보이기도 하고 게다가 또 이 작품에서 맡은 역할이 그 노동자 출신의 그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작품 속에서 자주 찾는 가게가 있잖아요. 그 삼겹살집. 네. 네. 예. 실제로 그 노동자로 일할 때 자주 갔던 그 고깃집에서 뭐 음식을 먹고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 인간이 정말 뭐 나쁜 짓을 해도 뭔가 사연이 있겠지. 네. 뭔가 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 박경한테 하지만- 자기가 찾던 시계 그렇죠. 딱 주면서 네. 너 가져 뭐 이런 장면도 그렇죠. 인간적인 면모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사실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의 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에 걸릴 것 같으니까 바로 전화 한 통에 그 철수시키는 거죠. 철수시키고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내가 지금 급한 일 있으니까 음주운전 이거 단속 철수시켜 막 이렇게. 그렇죠. 게다가 나중에 또 군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사단장한테까지 전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네. 물론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뭐 경찰과 군대까지 이렇게 맞아요.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네. 굉장히 공포스럽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변종구라는 인물은 어떤 면에서 되게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그렇죠. 인물인데 검사 출신의 심혁수라는 네. 국회의원을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정치인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대사들을 보면 뭐 똥물에서 진주를 건져 올리는 게 선거 일이다. 색깔은 섞이다 보면 검은색이 된다. 이 바닥에 끼어든 네 손도 더러워질 거야. 뭐 이런 대사를 반복하면서 맞아요. 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악행 정치인의 전형을 정말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예전에 봤던 또 다른 그 선거를 다루는 그 헐리우드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웩도독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웩도독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 웩도독.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좀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네. 여론과 국민들의 시선을 바꿔놓으려고 네. 그 전혀 엉뚱한 일로 이렇게 연막을 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네. 이 웩도독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대통령 선거일을 얼마 놔두지 않고 이 후보가 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CIA와 짜고 알바니아와의 그 가상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국 그 투표권자들, 네. 이 국민들은 어느 순간 이 대통령 후보자의 잘못된 그런 성추행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보면서 뭐 여당, 야당 혹은 뭐 이게 정치인 이런 것들을 떠나서 혹은 뭐 보좌관 이런 역할들을 떠나서 선거 운동만 저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직책이나 역할이 있구나라는 네. 것을 새롭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인물은 어떤 많은 분량을 차지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양진주 그 이번 후보자 그 선거팀의 임민선이라는 네. 인물인데요. 여성 맞아요. 전략가로 나오죠. 맞아요. 전략가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결국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성을 원래 이래 하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네, 맞아요. 그 말을 남긴 채 그만두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은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실 찾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가? 선거 운동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가?라고 네.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도 현실이 인물이었던 꼭 것 같아요. 그렇지만도 않을 텐데 그쵸.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그 심은경 배우가 연기한 이 박경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 광고 전문가로서 캐스팅된 네. 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들은 그 이미지를 조작하고 뭔가 본질과는 좀 다른 정치인의 새로운 이미지를 그렇게 광고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말씀하신 그 임민선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도중에 정말 지긋지긋한 이 선거판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 임민선과 박경이라고 하는 이 두 중요한 인물이 이 여성 즉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실제 선거판 혹은 정치판에서 과연 자신의 뜻을 올곧게 이 지켜나가는 그 여성의 모습을 우리가 과연 네. 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어디까지 그들이 자신의 마음이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냥 이 정치나 이 선거판도 그냥 남자들 일색이다라는 것을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도 알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니엘 씨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한국의 정치판은 굉장히 과열돼 있고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멀게 할 정도로 조금 뭐랄까 좀 더러운 이미지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만 해도 막 여러 가지 선거 공작들이 되게 많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뉴스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선거판이 막 과열돼가지고 정말 더러운 정치판이다 막 이런 선거 공작 뉴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네. 우리가 원래 이제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를 들면 90년대 사실 굉장히 정치가 되게 심심했어요. 심심했어요. 심심한 세계라고 심심했다. 생각했었어요. 너무 그래서 심심했다. 심심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가졌던 분야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심심한 속에서 사실 더러운 일들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헬무트 콜 총리 같은 경우는 네. 90년대 후반에 이제 기부 스캔들, 그러니까 그 검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당을 계속 운영했던 네. 그런 부분이 90년대 후반에 엄청 크게 화제돼가지고 정말 거의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뉴스 1위 이제 차지했었고 네. 아마 거의 그것 때문에도 거의 결국 이제 사퇴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프레임 어떤 막 상대 정당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더 씌워가지고 이런 상대 당은 나쁜 당이야 이런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거는 좀 없죠.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그건 할 아마 수는 우리가 안 보이는 선에서 굉장히 많이 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한국처럼 엄청 뉴스 어떤 화제되거나 뭐 예를 들면 누구의 어떤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 안 쓰는 부분들이라서 네. 그런 거 좀 덜 하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임식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생각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은 최민식이 그 상추를 막 씹는 그걸로 정말 정면으로 그냥 원샷으로 클로즈업으로 찍는데 네. 그리고 막 자기 부하한테 막 상추쌈을 막 억지로 그러니까. 넣어주는 막 장면도 같이 나오고. 씹는 그 모습으로 거의 끝나가는데 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밥상이라고 하죠. 그 집에서 이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아무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영화 속에서 음식 먹는 장면이 나오면은 네. 좀 식욕이 발동하기 마련인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싫은 거 있잖아요. 저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일어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이제 변종군은 그 자기가 정말 예전부터 일할 때 찾아갔던 삼겹살 집에서 너무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먹던 사람이 집에서는 정말 이 식구들을 그냥 병풍처럼 두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마지막에 함께 일했던 그 친구,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무나도 유명해진 그 진선규 배우죠. 네. 진선규 배우에게 그냥 꾸역꾸역 넣어줄 때는 먹으라는 게 아니라 입을 닫고 있어라는 의미로 그 음식을 그냥 밀어넣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작품 속에서 음식의 의미는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거였거든. 너 끝까지 나랑 함께 하자. 이게 싫다는 얘기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계속 꾸역꾸역 집어넣는. 그때 제가 또 진성규 배우를 또 실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 그 장면 얘기를 물어봤었는데요. 네. 그 최민식 배우가 워낙 또 장난기가 많은 현장에서 네. 그런 배우다 보니까 그 상추쌈 안에 그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마늘, 생마늘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최민식 배우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하면 상추쌈 안에 뭐 병뚜껑을 넣는다든지 이런 장난도 치는 분이가지고 물론 그 장면을 찍을 때는 그 장난까지는 안 치지 했는데. 않으셨지만 네. 너무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이렇게 쌈을 싸셔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되게 힘들어 그랬던 기억이 보이더라고요. 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광고판에 있다가 이제 정치에 뛰어든 박경이라는 인물, 심은경이 연기한 박경이라는
일종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박경이 이제 좌절하잖아요. 결국 네. 마지막에 그 자기가 열심히 당선시키려고 했었던 변정부 후보의 정말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가 젊은 사람들을 자꾸 배제시키잖아요. 사실 뭐 젊을 때부터 조금씩 해서 자기 소신을 계속 유지하고 가면서 결국 좋은 정치인이 되는 그 과정을 아예 거세시켜 버리는 게 우리나라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아까 그 독일 얘기를 하시면서 심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저 이런 작품들을 보고 또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정치판의 모습이나 선거판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그 어떤 프레임 전쟁도 자식 얘기로 그냥 허망해져 버리는 그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선거판에서 막 그 유행가를 막 개사해서 네. 막 선거판에서 막 과하게 막 춤도 추고 네네네. 막 이런 것들을 저는 해외에서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없어요. 특히나 미국과 한국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선거를 다룬 헐리우드 작품 중에 밥 로버츠라고 한 작품도 있는데요. 이 작품도 보면은 대통령 후보자가 그냥 여기처럼 광고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연주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을 계속 찍게 해요. 나는 이렇게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아주 그 뛰어난 후보자다. 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펜싱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펜싱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이 선거버스 앞에서 자기가 또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 모습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지만으로 가득한 그런 후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어디에도 이른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참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재밌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흥미롭게 본 영화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더 언더 더 시도 하나의 코너 시청자 이벤트죠.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는지 네, 부탁드립니다. 책 제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도련님, 아가씨, 나는 당신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결혼하면 도련님, 아가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일상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구닥다리 호칭 문화는 이제 그만. 나이, 성별, 권위를 넘어 대한민국 호칭 기상도를 바꿔라 라는 책입니다.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문제를 맞히신 시청자 10분께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변종구 역할을 맡은 최민식은 어떤 선거의 후보로 나오나요? 1번은 서울시장, 2번은 베를린시장, 3번은 망원시장, 4번은 모란시장. 정답 보내주실 곳은 어렵네요. 한이tv@hani.co.kr로 보내주실 때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정말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런 프레임 전쟁 안에서는 누가 올바른 후보자가 누가 나에게 맞는 후보자인지 정말 괜찮은 후보자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래도 유권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기다려주시는 주성철의 안다듯이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네, 라이브인의 또 하나의 순서죠.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를 다루는 2NE1 시간입니다. 늘 만나오던 2NE1. 이번에는 거센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는 홍콩에 다녀오신 한겨레 21 이재호 기자를 위준영 PD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강제 송환 반대 반송 중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위를 취재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우산은 우산을 낳았다. 네. 2014년에 그 홍콩의 행정장관에 대한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우산 혁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직선제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가 개입해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완의 우산혁명이 다시 시민들을 우산을 들게 했다. 시위 현장은 굉장히 격렬하고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무력 시위가 됐다가 이제 너무 무력 충돌이 세지면서 좀 평화 시위로 가자 이렇게 계속 완급이 조절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8월 12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국제공항 점거 농성을 했는데 그 하루에 이제 비행편이 다 정지가 됐어요. 그 상황 때문에 평가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시위대가 이제 우리 평화 시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시위를 갔었던 8월 24일 토요일 날 다시 깨졌습니다.
그 경찰서 앞에서 이제 화염병이 날아들었고요. 시위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위대도 좀 이거를 좀 더 강하게 나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우산혁명 같은 경우도 평화 시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평화 시위를 통해서 바꾸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무력 시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니까 경찰도 무력 진압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5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시위대가 반송중 시위의 원인이 됐던 그 강제 송환법 완전 철회가 첫 번째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시위대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을 철회할 것, 그리고 지금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석방하고 기소를 중지할 것, 그리고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좀 문제가 있다. 누가 이거를 지시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조사할 독립기구를 이제 만들자는 게 4번째였고, 마지막이 이제 직선제, 저 아까 말씀드렸죠. 우산혁명 때 이제 관찰되지 않았던 직선제를 이제 하자. 이게 5가지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선제다. 나머지 4가지 다 버리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이 민의가 집결됐을 때 직선제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떠나려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홍콩 역사에서 이민자가 늘어나는 순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1989년 저기 중국 천안문 사건 때 이 사건을 이제 바라보던 홍콩 시민들 100만 명이 그때 거리로 나왔어요. 이미 그 당시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1997년에 이제 홍콩은 중국에 돌아간다라는 게 결정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돌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지금 보도를 찾아보면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시에 홍콩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97년에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그 당시에도 좀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2014년도 이제 직선제 요구가 좌절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민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그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민을 결심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기사에 소개했던 제타와 나탈리 부부의 가족 사진, 이들은 이제 대만으로 이민을 결심했는데요. 이 가구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 가족들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홍콩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다루는 내용, 주된 내용들은 시위에 참가하고 이 홍콩의 현실을 바꿔보겠다라고 굉장히 적극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수가 이제 그 인터넷 보면 기사 보면 댓글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기사는 반쪽짜리다.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이민을 결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그레이 존이라고 해서 싸우지도 않고 이민을 결심하지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홍콩을 입체적으로 그려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 제타 가족들을 통해서 들었던 거는 이 이민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좀 더 복합적으로 이 상황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홍콩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홍콩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취업을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제 이민 정책, 홍콩으로 이주 정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홍콩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곱게 보이지 않는 거죠. 홍콩은 집값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첫 번째로.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저도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신혼집을 구하고 있어서 집값에 너무 이제 위축돼 있었는데 홍콩을 갔다 오면서 되게 서울의 상황을 되게 이렇게 감사하게 됐어요. 홍콩만큼은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홍콩은 20평이 안 되는 아파트가 월세가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홍콩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6년, 7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 임대주택이 들어가는데. 하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1, 2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좀 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법적으로 홍콩으로 보내는 사람이 매일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으로 환산하면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매년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콩과 중국이 분리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교통이라든지
뭐 시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이를 잇는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홍콩에 세금이 쓰이거든요. 자신이 낸 세금, 일을 해서 낸 세금이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좀 투명성이 떨어지거든요. 중국 정부 세금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불만이 있고, 그런 게다가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데,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데 중국 본토 업체가 많이 쓰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해도 중국 공산당 정부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선제는 결코 관철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어떤 홍콩이라는 사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이 현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떠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어쨌든 홍콩 사람은 중국 사람에 밀려서 2등 시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1997년 반환 이전에는 이제 영국 시민에 밀려서 2등 시민이었지만, 중국이 오면 결국 우리는 계속 2등 시민으로 남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2등 시민이 될 거라면 차라리 이주해서 뭐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곳에서 차라리 2등 시민으로 살자, 이런 목소리가 되게 절박하게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간절하죠.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의 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사람 비중이 높아요. 일단 거기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세대 간의 일단 갈등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시위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의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본토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체념하는 정서가 부모들에겐 있고, 일단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안전을 가장 중시합니다. 부모들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중국 공산당 정부를 거슬러서 화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뭐 안전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투표권이나 자유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 분들과 다르게 자녀들은 홍콩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홍콩 사람이다. 중국 사람과는 다르고. 그래서 이제 홍콩에 이하를 붙여서 홍콩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홍콩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홍콩이 독립이냐, 중국과 떨어진 홍콩이냐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또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독립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결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에 그 독립을 할지 안 할지조차도 홍콩 사람들에게 투표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홍콩이, 저희 한겨레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홍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홍콩 97년 이후에 홍콩의 시스템을 쫙 중국으로 이제 빨아들이면서 경제 발전의 좀 밑거름으로 삼는 게 있었는데, 그런 민주화에 대한 어떤 홍콩 시민의 열망을 좀 중국 정부가 경제 발전에서 했던 것처럼 좀 평화롭게 변증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인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댓글창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으로 참여해주시면 시청자와 함께하는 더 풍성한 라이브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이브인에서는 동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들과 더 많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매주 만나는 라이브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깊이 있게 나누는 라이브인, 무게를 덜어내려고 노력 중이니 노력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고 언젠간 많이 가벼워진 라이브인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무게를 덜고 깊이를 더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